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에 살고 있는 주부님이 아주 못된 시모에게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하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벌써 추석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하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 것 같아요. 딸 셋에 아들 하나 이렇게 모두 4명이나 키우고 있으니 자식 복이 터졌다고 해도 되겠죠? 남편 복은 글쎄요, 좀 더 살아봐야 할 것 같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낳은 아이는 첫째와 이제 돌이 지난 막내까지 2명이에요.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인데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들이랍니다. 비록 제가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 아프고 머리 아프게 키우고 있는 금쪽 같은 제 자식들이에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재혼인데 둘 다 사별을 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그리고 저는 10년도 넘었네요. 우리 부부는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대가족답게 시끌벅적 북적이며 살고 있는데요. 요즘은 걱정할 것 없이 참 잘 지내고 있지만 재혼 가정답게 이렇게 안정을 찾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전 남편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여수에서 태어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심장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또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야반 도주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에 대해 할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 엄마를 찾고 싶다고 하니까 같은 동네 아빠 친구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가셨다고 말해주시더군요. 그 뒤로 엄마를 찾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는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부모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애정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으로 취업을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난 전 남편과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지요. 전 남편도 부모 없이 외로운 사람이라 서로 함께 의지도 하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잘 지냈죠. 첫째를 낳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신혼의 행복이 채 1년도 가지 않더라고요. 제지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고장난 설비를 고치러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롤러에 끼어 한쪽 팔이 완전히 뭉개지는 사고를 겪고 말았거든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심하게 뭉개진 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극심한 고통에 정신을 잃었던 전 남편은 의식을 차리고 잘린 팔을 보며 오열했고 퇴원 후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어느 날 저와 제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퇴원 후에도 술에만 의지해서 살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살고 싶지 않다는 말만 달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자신의 장애에 대한 극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결국 제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처증까지 가지게 되었답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는 건 기본이고요. 술만 마시면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는 바람에 할머니 댁으로 도망가서 며칠을 피해 있기도 했지만 몸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안쓰러워서 며칠 있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전 어떻게든 우리 가족 다시 살아보려 했지만 전 남편은 결국 저희 모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교통사고였다는데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네요. 혼자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딸 태어날 때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당시 시모가 찾아와 저더러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우리 아들 목숨값을 내놓으라며 쌩 난리를 치는데 안 그래도 울다 지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그 시모가 휘두르는 뺨이며 주먹이며 온전히 다 맞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 어릴 때 이혼하고 딴 남자랑 살고 있으면서 우리 결혼식 때도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용돈까지 주며 사정사정해서 겨우 모셨던 여자가 이제 와서 아들 죽으니 목숨값 내놓으라고 하는데 악마가 있다면 딱 저런 모습이겠다 싶었죠. 사실 제가 그 여자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었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가려면 돈이라도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날마다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도 10원 한 장 내어주지 않았답니다. 첫 번째 사고 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금도 많이 받았고 우리 모녀 먹고 살 정도의 유족연금도 있었지만 남편의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우리 딸 시집갈 때 아빠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이라도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에 맡겨두었습니다. 급기야는 있는지도 몰랐던 시누이들까지 합세해 보험료 내놓으라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데
결국 견디다 못해 할머니가 계신 여수로 쫓기듯이 내려가 살게 되었어요. 어린 딸을 또다시 할머니에게 맡기고 전 돈을 벌러 나갔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게 저희 아버지가 6남매시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의 자식들과 저 그리고 제 딸까지 총 8명의 아이를 키우신 셈이니까요. 평생 자식들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신 할머니에게 증손녀까지 맡겨두고 나간 게 너무나 죄송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딸이 6살쯤 되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임종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마음에 걸리는구나. 너 좋다는 사람 있으면 꼭 결혼해라. 넌 괜찮지만 애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돼. 그냥 나만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에게까지 아빠 없이 자라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아직 어린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참 녹록지 않았고 할머니가 살던 집을 저에게 상속해 주셔서 지낼 곳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지만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도 하기 힘든 바쁜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딸아이는 예쁘게 자라주어 어느덧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학습지 교사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고 조금은 여유가 생겨 이제는 제 집에 아이들을 모아 돌봐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는 공부방을 열게 되었답니다. 모두들 제 자식같이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오후에 부모님이 퇴근할 무렵이 되면 아이들을 다 데리러 오시는데 유독 쌍둥이들은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눈치를 보다 자기들끼리 일어나 인사를 하고 집에 가는데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저녁을 먹고 가라고 얘기해 봤었죠. 그랬더니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빠는 일하느라 항상 늦게 들어오고 집에 가면 아이들끼리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아빠 오실 때까지 그냥 굶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머니라도 계셔서 배고른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둘이서만 의지하고 살고 있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 뒤로 아빠 퇴근하실 때까지 밤늦게라도 저희 집에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쌍둥이 아빠에게도 제가 잘 보살피고 있을 테니 퇴근할 때 데려가라고 말해두었고요.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어 딸아이와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도 눈치 주지 않고 편하게 지내길 바랬는데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 모습에 가슴이 시려와서 제 딸들처럼 잘해주려고 참 노력 많이 했답니다. 몇 달이 지나니 이제는 아예 제 집처럼 편안히 지내더군요. 가끔 쌍둥이 아빠가 퇴근이 늦어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면 제 집에서 재우고 학교에 보내겠다며 편히 쉬시라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도 묶어주고 빨래도 가져오라고 해서 세탁도 제가 다 해주었죠. 아무래도 엄마 없이 아빠가 키우다 보니 여자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참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쌍둥이 아빠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매일을 서울까지 왕복하다 보니 보통 10시 정도에 아이들을 데리러 왔고 가끔은 12시가 넘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안하다며 귤이며 빵 같은 걸 사오곤 했어요. 쌍둥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는지 아빠 발소리만 나면 강아지들처럼 쫄쫄 달려가 안기는데 아유, 우리 딸도 저런 아빠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순박한 얼굴에 예의 바른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그렇게 순하고 예쁜 게 아빠를 꼭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쌍둥이 아빠가 늦는다는 연락에 아이들을 재우고 TV를 보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니 쌍둥이 아빠가 제게 초콜릿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네요. 오다가 편의점에서 팔길래 하나 샀습니다. 항상 저희 애들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기 쌍둥이 아버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애들은 자고 있어서 내일 제가 여기서 등교시킬게요. 쌍둥이들을 1년이 넘도록 돌보면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그냥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네요. 아이들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이야기하는 내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 적용도 안 되는 희귀병이라서 가진 재산까지 모두 병원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다며
제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니 너무나 고맙고 큰 힘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꺼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위로해 주는데 진심이 다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 이야기 나누는데 눈물까지 보이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야기 한번 나누고 난 뒤 제 머릿속에는 쌍둥이 아빠의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쌍둥이들을 안아 올릴 때의 사랑스러운 눈빛, 늦은 밤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 그 선량한 눈빛, 또 이야기를 들어줄 때 공감해주는 눈빛들이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쌍둥이들은 거의 제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공교롭게 제 딸과 같은 반이 됐고 애들 숙제도 봐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담임 선생님도 쌍둥이들에 대한 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아이들 소풍 갈 땐 쌍둥이들 것까지 김밥을 싸서 보내기도 하고 발표 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을 때는 제가 엄마 대신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잠든 밤 커피 한잔 나누면서 쌍둥이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자존심이었는지 아님 그저 그런 편안한 관계가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히 좋아한다는 표현을 먼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한 번의 상처가 있다 보니 조심스러워서 섣불리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은 알지만 소연이 엄마 아니면 선생님, 쌍둥이 아빠 하면서 지냈죠.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참 얄밉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티를 팍팍 냈는데 1년 넘도록 제 애를 그렇게 태웠으니 말이죠. 아이들이 수련회를 간 날이었어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니 남편이 서 있더군요. 매번 운송회사 로고가 적힌 잠바에 안전화 차림이던 사람이 그날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서서 말이죠.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 인간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 웃음이 새어나오는 거 있죠. 한 송이가 뭐예요, 한 송이가. 다음에는 노란 장미로 한 다발 사오세요. 잠깐 기다려요. 옷 입고 나올 테니까. 앞에선 태연한 척했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나갔더니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성이고 있는데 그 모습도 참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처음으로 누구 엄마, 쌍둥이 아빠가 아닌 이성으로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도 바라보곤 했습니다. 둘 다 바닷가에 살면서도 여유 있게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더군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의 만남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군요. 고백을 해놓고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참 귀엽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늦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있다 보니 데이트도 자주 하지 못했고 늦은 밤에 커피 한잔 하거나 하는 게 전부였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게 연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재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조심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제 딸의 아빠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지 쌍둥이들이 저를 정말 엄마처럼 생각한다며 힘들지만 함께 아이들 키우며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멋지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듬뿍 담긴 프로포즈를 받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딸은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쌍둥이들과 똑 닮은지라 새 아이를 화동으로 앞세우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마 그날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네요. 아이들도 각자의 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 4칸짜리 큰 집을 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신 집을 처분하고 부족한 돈은 제 예금으로 충당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걸 미안해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모으면 된다고 달래주었습니다. 마치 새 쌍둥이처럼 다 똑같은 가구와 물건들로 꾸며주려니 돈이 꽤 많이 들었지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다 똑같이 꾸며주고 싶었어요. 제 딸들과 우리 가족이 살 집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아이들을 새 쌍둥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남편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절 잘 따라주는 아이들과 따뜻한 남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시모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신 후 만난 남자분과 몇 년 동안 식도 올리지 않고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과 헤어지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저희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혼자 지내실 집을 구해드리자고 했지만 이미 집을 옮기느라 돈도 다 써버린 상태였고 또 전 남편의 보상금으로 받은 돈들은 딸들 시집갈 때 미천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방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안방을 쌍둥이에게 내어주고 함께 지내게 했는데 처음 가져본 개인방이 없어지니 몇 날 며칠을 우는데 저도 속상해서 혼났네요. 사실 혼자서 아이들 셋 키우려니까 힘에 부치기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던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막상 받아들이기로 한 거 갈 곳 없는 시모를 모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자에 빠져 혼자 된 아들의 쌍둥이 손녀도 잘 보살펴주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와 우리 손녀 하며 불쌍하다고 그동안 계모 밑에서 얼마나 서러웠냐고 하는데 정말 부하가 치밀어 미치겠더라고요. 애들도 계모가 뭐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는데 정말 속상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 새끼다 하고 키워왔는데 갑자기 나타나 한다는 소리가 계모 소리인데 그 누군들 화가 나지 않겠어요. 참다 한마디 했는데 시애미한테도 이렇게 표독스럽게 구는데 지 새끼도 아닌 애들한테는 오죽하겠냐고 하는 거 있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들게 애 둘 키우던 호래비 아들 구제해준 거 저한테 절을 해도 모자란 거 아닌가요? 남편은 여전히 화물 일을 하느라 낮에는 항상 아이들과 시모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 시모가 쌍둥이들만 끼고 도는 탓에 첫째 소연이만 소외받는 일들이 생기곤 했어요. 어쩌다 제가 일을 보러 집을 비울 때면 쌍둥이만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과자를 사줘도 쌍둥이들 것만 사온다던가 말이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르게 해버리면 그동안 저와 남편이 애써왔던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잖아요. 어쩌다 쌍둥이들이 말썽을 부려 제가 혼이라도 낼라 치면 왜 자기 새끼들 혼내느냐고 싸고 도는데 정말 이러다가 아이들 교육에까지 지장이 가겠다 싶더라고요. 둘이서 이야기도 해보고 간곡히 부탁도 해봤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고 시모의 분탕질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곧 사춘기도 겪을 딸아이 셋을 케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자꾸 아이들 간에 차별을 두고 행동하시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내가 예금이 좀 있으니 어머님에게 집을 구해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굴러온 돌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한다면서 쌍둥이들을 안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괜히 제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말끝마다 하는 말이 내 아들이 하루 종일 운전해서 벌어온 돈으로 너랑 네 새끼까지 먹여 살리느라고 뼈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 집도 내 돈으로 한 거라고 쏘아붙이고도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말처럼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한테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곤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원체 생리도 불규칙한 데다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였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기에 많이 당황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의 생명이기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새 쌍둥이들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소식을 전해줄 생각으로 집으로 갔죠. 집으로 돌아갔더니 여전히 집은 난장판에 어머님은 누워서 낮잠을 자고 계셨고 아이들은 점심도 굶고 과자로 배를 채우고 있더군요. 잠에서 깬 시모가 예, 넌 시엠이랑 애들이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데 어딜 그렇게 나돌아다니냐?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으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해놔야지. 라며 면박을 주는데 아이들 앞이라 차마 큰 소리는 못 내고 묵묵히 집 치우고 밥 차려서 아이들 먹이고 낮잠까지 재웠죠.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임신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고 소파에 앉았답니다. 자기 약속 있다고 나가봐야 한다는 시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며 악귀 같은 모습으로 변하더군요. 육두문자를 남발해가며 제 머리채를 잡는데 전 너무 놀라 피하기만 급급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저 아이 가졌다고요. 이러시면 위험해요 어머니. 니년이 애새끼까지 달고 들어와서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더니 이제 지 새끼까지 또 낳으려고 해? 벌써 애가 셋인데 하나 더 낳으면 어쩌자는 거냐? 네가 돈 벌어올 거야? 어?
우리 아들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뼈밖에 안 남았는데 너는 대체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다 늙어서 애뱉다고 자랑질이냐?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겼다 이년아. 우리 아들 씨가 맞기는 한 거요? 아이들 깬다며 겨우 진정을 시켜놨더니 당장 지우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의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우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 난리를 쳐놓고 친구 만난다고 나가버리더군요. 기가 막히고 믿기지도 않았어요. 부모 안 계신 게 얼마나 서럽던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를 부르며 아이들이 깰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시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어차피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오기에 그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낮술에 고스톱까지 치고 얼굴이 벌게져 들어온 시모를 잠깐 앉으시라고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전 사과 받아야겠어요. 뭐? 이게 실성을 했나?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부모 없이 자란 거 티내냐? 어머니, 저 부모 없이 자랐어도 최소한의 상식과 경우라는 건 알아요.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실 거 아니면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집? 이 집이 왜 네 집이냐? 내 아들이 피땀 흘려서 노발대발하며 큰소리치는 시모의 면전에 집 문서와 제 예금이 적혀있는 통장을 툭 던졌습니다. 전 시모에게 그걸 던져주며 당신이 날 쉽게 무시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돈도 많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돈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게 말이죠. 그러자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져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 애미야,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능력 됐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러면 진작 잘해주고 무시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동안 내가 못되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노망이 들었나벼. 미안하구나. 근데 이 통장을 보여준 게 얼마라도 나한테 주려고 보여준 거지? 나한테 얼마 줄 건데? 그러자 전 웃으면서 저기요 아줌마, 당장 내일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껏 불쌍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갈수록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르시네요. 사람이 정도가 있고 선이라는 걸 지키셔야죠. 그리고 얼마 줄 거냐고? 내가 아줌마한테 줄 돈 있으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주고 말겠네요. 됐고 내일 바로 원룸이라도 알아봐서 구해줄 테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니 애미야, 이 나이 먹고 혼자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는 게냐. 그리고 내가 수입이 있냐 모아둔 돈이 있냐. 이 노인네 혼자 살기 무섭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빌마 용서해다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애원을 했지만 전 그동안에 제게 했던 일들에 대해 도저히 용서를 못할 것 같아 닥치고 짐이라도 쌓아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러면 원룸도 구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도 제가 그렇게 단호한 면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모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애써 용기를 낸 거죠. 시모도 지금껏 살면서 저의 그런 단호한 모습에 나중에는 자포자기한 듯 어쩔 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나이 먹어서 다 어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속 시원하더군요. 시모는 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 앞에서 온갖 거짓말을 하며 내가 아줌마라고 했네, 닥치라고 했네 고자질했지만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되게 자기가 그동안 너무 방관만 한 것 같다며 단호하게 시모에게 떨어져 살자고 말을 했고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일까요? 우리들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이후 얻어들인 집이 춥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애원하고 사정을 해봐도 제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게 제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가끔 문자를 보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무사히 출산을 했고 다행히 막내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새 쌍둥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자기가 기저귀를 갈아주겠다며 성화랍니다. 여러분, 저 잘한 거겠죠? 어렵게 찾은 우리 가족의 행복, 다른 사람 때문에 다시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도 오로지 제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효도는 딸이 한다는데 요놈들이 언제 다 커서 제 비행기 태워주려나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